리더십 필독서 오늘은요 수잔 데이비드의 감정이라는 무기 함께 읽겠습니다. 책의 배경을 보죠. 사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긍정의 압력, 기존 심리학의 한계, 새로운 연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요 심리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탐색하는 것부터 출발했죠. 임상병리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한 70년대를 넘어오면서 긍정 심리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긍정적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감정은 감정대로 이해해야지 감정을 관리해라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또 피곤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이 사회가 나에 대해서 괜찮아, 강해져야 돼, 이겨내, 힘내,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가짜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연구 분야로 삼고 자신의 소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것을 가치와 연결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이 감정을 수용하고 그 수용한 감정을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즉 가치와 연결된 방식으로 풀어내면 인생에서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그것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써준 책입니다. 네, 애덤 그랜트는 놀라운 책이다. 슬픔, 분노, 죄의식, 공포 등의 감정을 인정할 때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편안해짐을 볼 수 있다라고 평했고요. 데니엘 골먼 감성지능의 아버지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누구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수잔 데이비드는요 197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했고요.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하버드 의과대학이죠. 심리학이나 정신건강은요 의과대학에서 많이 만듭니다. 자, 박사 후 포닥 연구 수행했고요. 하버드 의대 교수 컨설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과 그 감정에 대한 억압된 경험이 자신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 이고 이 감정 민첩성 개념을 정립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테드 강연으로 먼저 좀 알려졌는데요. 이 사회가 긍정 심리학이 좀 확산되었을 때 너무 긍정적 감정만 강요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을 오히려 병들게 한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수잔 데이비드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그것을 가치 기반의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모두가 다 무슨 감정, 긍정성만 해라. 그러지 말자, 제발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그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확산하게 도와주자.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죠. 책은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보면 어떻게 감정에 덫에 걸리는가. 부정적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다. 부정적 감정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다.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감정 마주하기, 비켜나기,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기, 균형을 통해 전진하기, 감정의 민첩성,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로 키우자. 감정을 진짜 내 삶으로 끌어안기,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감정을 인식하자, 그 감정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연결하자, 그리고 민첩하게 실행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초반부에는 문제제기인 거고요. 중반부에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의 라벨링하자 이런 이야기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감정이라는 무기라는 책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핵심 키워드 3가지 관점입니다. 사실 3가지 관점을 제가 뽑아냈습니다만 책의 전체 내용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번 감정 마주하기, 2번 감정 거리두기, 3번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 감정이 뭔지 인지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떨어져서 좀 바라보자, 좀 네이밍을 해주자, 그리고 가치에 따라 행동하자, 감정에 휘둘리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감정 마주하기를 7가지로 좀 보죠. 1번, 감정은 데이터다. 데이터의 반대말은 뭐냐면 지시입니다. 지시,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감정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데에 따라서 할 게 아니다. 감정은 그냥 데이터일 뿐이다. 감정은 문제도 아니다. 감정은 그냥 정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관찰하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동태로 일어나는 그 감정을 데이터로 삼아버리자.
억압된 감정은 시간 지나면 더 증폭되니까 아하, 억누르기보다는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우울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데이터로 바라보자. 데이터는 보는 거니까. 그리고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자.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나. 스트레스나. 열받아. 대박. 오, 헐. 이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감정 자체도 명명이 필요하다. 왜요? 우리는 뭔가의 개념을 만들어야 그걸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몸무게라는 개념이 있어야 내 몸무게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지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나의 체지방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실망, 두려움, 불안 등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원인을 세밀한 언어화시켜주자. 그래야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자. 나는 화났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다. 감정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즉 감정은 나 전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경험이다. 이 분리가 나의 자존감도 지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음 5번 일시성과 변화의 가능성이다. 감정이야말로 파도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제 아무리 열받고 우울하고 승질나고 짜증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정말 세다. 그러면 뭐 2, 3일 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2, 3분 내지는 2, 3시간 갑니까? 그러므로 감정은 파도처럼 일시적이고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간의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흘러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인식할 때 감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경험이 된다. 감정은 경험이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거죠. 90초 일시중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뇌과학자 질 볼트 타일러 박사에 따르면 감정을 식별하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동안 감정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대략적으로 90초면 충분하다. 뇌에 대한 MRI 연구를 보니까요. 감정 라벨링, 즉 감정을 언어화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실패감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뇌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적 반응은 뭐냐? 그것을 언어화시켜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속에 있지를 않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으로 탁 튀어나와가지고 저게 물이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남은 감정적 반응은 그 감정적 루프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이죠. 감정을 인식하는 두뇌의 이 전전두엽 부분하고 감정을 발생시키는 이 편도체 부분하고가 쫙 구별돼가지고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을 라벨링하는 효과라는 거예요. 90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감정 마주하기 6번째, 감정의 숨은 가치를 찾기. 강렬한 감정일수록 그 이면에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다. 분노 안에는 정의감이 있다. 슬픔 안에는 사랑이 있다. 불안 안에는 안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충족되지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느꼈어요. 정의감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슬픔을 느꼈다. 뭔가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자는 이야기예요. 감정을 정확히 명명하면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자, 7번째, 글쓰기와 표현을 통해 관리하자. 글쓰기가 말로 감정을 표현할 때 뇌의 인지적 재구성, 아까 말씀드렸죠. 복잡한 감정이 언어화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통찰이 생긴다. 적어라, 이름을 붙여라, 드러내라. 행위 자체가 치유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두엽하고 이 편도체하고 감정은 주로 이 편도체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근데 인식하는 뇌, 언어 뇌죠. 통제 뇌죠. 컨트롤 뇌입니다. 사령탑의 뇌예요. 전두엽이 이거는 지금 분노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통제의 대상, 즉 관리의 대상으로 객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 조절에 대한 인지 통제의 작동 모델입니다. 감정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면 편도체의 감정 반응이 완화되고 이때 전두엽이 감정을 재해석하고 결과적으로 내 스스로가 치유 인지적 재구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2022년부터는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이 네이버 데이터랩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관련된 국내의 책들도 꽤 많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이 감정은 데이터다라는 관점에서 감정 무드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황홀하다, 열광적이다, 짜릿하다, 기쁘다, 놀랍다 이런 감정들이 있죠. 이쪽은 절망스럽다, 의기소침하다,
비참하다, 침울하다, 의욕이 없다, 냉담하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보면 안온하다, 안락하다, 평화롭다, 감동적이다, 충만하다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격분하다, 화가 났다, 짜증난다, 언짢다, 거슬린다. 감정에 레이블링을 좀 달아서 감정을 데이터스럽게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나옵니다. 최근에. 그래서 스트레스의 감정이 있죠. 스트레스 받는다처럼 뭉뚱거려서 원인을 찾지 말고 무드 메타처럼, 여기에 무드 보드처럼 나는 짜증난 건 불안한 거지, 내가 짜증난 건 불안한 것 때문이야 라고 불안이라고 정확하게 무드미터에서 선택해서 표현을 해주면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짜증난 거에 대한 대응보다는 불안한 거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에 대한 접촉 중인데 이 게스탈트 심리학이죠. 게스탈트 심리학인데 알아차림인데 이게 이제 물러남, 감각, 알아차림, 에너지 동원, 행동, 접촉, 물러남, 감각, 알아차림. 알아차림에 대한 대응은 인간이 욕구를 어떻게 자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충족하고 다시 통합하는지 설명하는 건데, 감정은 욕구를 자각하고 행동, 충족,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에너지이자 변화의 원동력이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은 우리 인간이 뭔가를 도전하고 성취하며 만족을 느끼는 것의 핵심적인 연료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그로스하고 그로스 앤 레빈슨이 연구한 건데 보니까요. 감정 억압이 실제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연구인데 보니까 성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역겨운 영상을 시청했어요. 근데 그것을 역겹다고 표현을 허용해 준 그룹과 그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억압했던 그룹은 표정은 줄었지만 심장 박동이나 땀이나 긴장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지 못한 것은 겉으로는 눌린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드러난 겁니다. 반대로 표현을 하도록 했어요. 감정은 드러냈지만 생리적 부담은 그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즉 감정을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숨은 비용, 신체적, 심리적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 그러니까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관리하자라고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놓아하는데 그거는 감정에 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죠. 감정과 나를 언어로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로 말해서 감정과 자신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3자적 시선을 갖는 거예요. 친구라면 어떻게 조언할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존경하는 누구라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감정과 내 자신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감정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감정을 내일 혹은 한 달 뒤 시선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감정은 일시적임을 깨닫고 균형 잡힌 시각을 얻는 거예요. 네 번째, 호흡과 멈춤을 활용하는 겁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내가 관리함으로써 내가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인격이 관리해야 됩니다. 감정이 인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숨을 고르고 반응을 늦추는 겁니다. 짧은 멈춤이 자동적 반응 대신 의도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구름, 파도처럼 지나가는 현상으로 상상하고 감정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도록 한다. 기쁨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기쁨의 감정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계속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짜증난다 라는 대신에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온다 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 수잔 데이비드는 어린 시절에 암으로 이제 아버지가 떠났어요.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어머니는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슬픔 속에서 버텼다고 그래요. 이제 감정 억압과 나는 괜찮아의 가면인데 수잔은 학교에서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항상 웃으면서 난 괜찮아 라고 말하곤 했다고 그래요. 주변에서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강하다,
너 참 칭찬을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음식으로 감정을 억압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에는 폭식과 거식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고통을 숨겼다고 그럽니다. 문화적으로도 긍정만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는 힘든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전환점이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빈 노트 한 권을 주면서 네가 느끼는 걸 여기 써봐. 아무도 읽지 않을 거다. 솔직하게 적어라 라고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경험이 억눌린 감정을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노트에다 적으면서 진짜 나 자신과 연결되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경험이죠.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면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감정의 민첩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민첩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도 비슷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니까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분노를 억누르지도 그대로 따르지도 않고 감정과 거리 두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분노를 느낀다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내가 원망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출소 후에 넬슨 만델라는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고 남아공의 민주적 전환을 이끌기도 했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붙잡히지 않는 리더십의 힘이죠. 흰곰 실험도 있습니다. 1987년도에 흰곰 실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참가자에게 자유롭게 상상하되 흰곰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배를 누르게 한 거죠. 어때요? 흰곰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말을 안 했으면 흰곰 안 떠올렸을 텐데 자꾸 그 말 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생각과 감정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고 관찰하고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예요.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감정은 확 올라오기 때문이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의 감정도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인식하는데 가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행동 실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반복이 나의 정체성과 신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불편함 수용하기도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행동에는 불편과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이를 회피하지 않고 삶의 입장료로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목표보다 방향을 중시하는 겁니다. 목표 얼마, 100억 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중심이 아니라 가치의 방향성을 맞추는 겁니다. 이 길이 흔들림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하죠. 우리가 목표를 수립할 때도 KPI 숫자만 세우지 말고 O와 OKR로 세우세요. O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KR이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편함 수용해야 마라톤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수용해야 다이어트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편함을 수용하지 않고 가치로움에 근거하지 않고 내 행동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웰스파고 스캔들이 생기는 겁니다. 계좌 개설 건수 KPI로만 밀어붙이니까 유령 계좌 무지막지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공동화 돼버리고 부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팔아, 얼마 이하로 만들어 하니까 조작 실험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지속 가능성과 가치 기반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죠.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 핵심 7가지 중에서 제6번 가치를 가족과 동료와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것. 7번째, 내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맞는지 주기적으로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서 개인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조직의 리더와 경영자라고 한다면 우리 조직이 가치에 따라 가는지 계속 봐야죠. 구글의 TGIF, Thanks God, It's Friday 미팅이죠. 리더와 경영진이 전 직원과 모여서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직원들이 직접 질문 던지고 리더는 열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민족이 아직도 그러고 있죠. 메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목요일 마크 저커버그가 전 세계 직원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회사의 비전과 제품과 방향을 이야기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이죠.
감사일기 쓰는 그룹이 행복감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5%나 증가했다는 최근의 결과도 있습니다. 2003년도의 감사일기 연구인데 일상 속에서 가치로움, 내가 그런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보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 신체 건강, 목표 성취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영화 있죠. 인사이드 아웃 1, 2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은 얻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억누르려는 감정, 표현하려는 감정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감정은 모든 감정을 인정했을 때에 가족과의 관계, 내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수전 데이빗 명언이죠. 감정은 데이터이지 지시가 아니다. 불편함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입장료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걷는 것이다. 너무너무나 명언입니다. 이 책 속의 명언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책은 출간 당시에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자기계발의 심리학을 잇는 책으로 호평을 했어요. 그러나 일부 뭐 실천적 난이도를 지적했다. 열받아 죽겠는데 라벨링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학문적, 산업적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심리학, 긍정 심리학. 아니다. 감정은 중립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대중적 파급력이 있습니다. 감정의 민첩성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요. 그러나 너무 일반적인 모호한 개념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경영자 관점에서는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리더십, 조직 운영을 할 때에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 자신부터 솔직한 감정을 구성원들과 대화할 필요 있습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낀다. 불안하다. 힘들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을 거다. 신뢰 자산이죠. 두 번째, 바로바로 푸는 것도 중요하죠. 말은 금방 돌아버리죠. 말은 돕니다.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짧게 풀어서 더 이상 증폭되지 않게 만들어야죠. 조직 내에 안 좋은 일들이요. 그 다음에 일 목표에 마음을 담아주는 겁니다. 매출 올리기 그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 덕분에 기뻤으면 좋겠다. 의미를 담는 겁니다. 가치가 감정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먼저 감정을 다룬 겁니다. 90초 잠깐 멈춤의 원리. 분노와 짜증이 올라올 때 바로 내뱉지 말고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어떤 가치가 훼손돼서 그렇구나 인식해 보는 거죠. 사실 조직에서 가장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은 리더와 경영자이지 많이 표현한 사람들 그렇죠. 네, 신입사원이 뭐 회사 내에서 열받고 승질내고 할 일 별로 없죠. 리더가 먼저 해야죠. 짧고 솔직한 모임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오늘의 기분, 힘든 점, 작은 다짐, 감사한 일 나누는 거 이런 게 팀 내에서 중요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 필독서 오늘은 수전 데이비드의 감정이라는 무기 함께 다루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라벨링을 붙이고 감정을 객관화하고 데이터화시켜서 내가 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